걸림돌을 미리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절 시험지만 받아들면 너무 긴장해서 얼굴이 벌개지고 손이 달달 떨리는 친구가 있었다. 그런 상태로는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시험만 끝나면 늘 오늘 시험도 또 망쳤네 라고 버릇처럼 중얼거리곤 했다. 이른바 시험 불안증이다. 이처럼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에는 대개 장애물이 생기기 마련이다. 골비처 교수는 이를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했다. 그는 어느 날 수학 시험지를 들고 강의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엄포를 놓았다. 오늘 치는 시험은 아주 어려운 수학 시험입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하는 시험이죠. 그 말을 듣고 학생들은 더욱 불안해졌다. 설상가상으로 교수는 학생들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컴퓨터 스크린에서 재밌는 동영상 광고까지 흘러나오도록 했다.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소음 공해까지 겹치니 학생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그런 다음 교수는 학생들을 강의실 오른편과 왼편 두 편으로 갈라놓더니 오른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험 문제를 풀면서 동영상 광고가 거슬리면 수학 문제에만 집중해야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동영상 광고로 인한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외면하고 목표에만 집중하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왼편 학생들에게는 다른 주문을 했다. 시험 문제를 풀면서 동영상 광고가 거슬리면 그냥 무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마음이라는 장애물을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고 그 해결책까지 미리 생각해 보라는 얘기였다.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고 목표에만 집중하려던 오른편 학생들과 목표 실행 과정에서 나타날 장애물에 대한 해결책까지 미리 생각해둔 왼편 학생들. 과연 어느 편 학생들이 문제를 더 많이 풀었을까? 결과는 이랬다. 수학에만 집중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오른편 학생들은 54문제를 풀었다. 광고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한 왼편 학생들은 78문제를 풀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투지나 의지로 억지로 덮어버리거나 저항하려 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억누를수록 더욱 거세게 일어나는 생각의 속성 때문이다. 덮어버리려거나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낫다. 앞으로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보라. 만일 시험 칠 때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럼 무시하고 흘려보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해결책까지 미리 상상해 두면 불안한 마음이 닥치더라도 금방 사라진다. 이게 바로 골비처 교수가 개발해낸 걸림돌 자동 제거 장치, if된 공식이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난 앞으로 절대 술은 안 마시겠어 하고 아무리 단단히 결심을 해도 막상 술을 보는 순간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해버린다. 음주 욕구가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되어 있으니 의지만으로 눌러버리기 어려운 게 당연하다. 따라서 마음속으로 잠재의식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음주 욕구가 솟아오르는 순간 즉각 if된 공식을 떠올려라. 만일 음주 충동이 들면 그럼 껌을 씹으면 되지 뭐. 혹은 그럼 물을 마시면 되지 뭐. 이렇게 해결책까지 미리 상상해 두면 설사 술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웨팅겐과 골비처 교수는 독일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학 시험을 치도록 해보았다. 객관식 14문제였다. 시험을 치르기 전 A, B 두 그룹에게 똑같이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읽고 암기하도록 했다. 나는 최대한 많은 문제를 침착하게 풀 것이다.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는 글이었다. 그런 다음 B 그룹에게만 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암기하도록 했다.
만일 어려운 문제와 마주치면 그럼 난 풀 수 있어 하고 다짐해야지. 목표를 실행해가는 과정에서 풀기 어려운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그 장애물에 대한 마음가짐까지 상상해 두라는 말이었다. 어떤 그룹이 더 많은 문제를 풀었을까? 난제를 미리 상상한 B 그룹이 2배나 더 많은 문제를 풀었다. 두뇌를 활짝 열어놓아라. 해리포터 시리즈로 단숨에 세계적인 거부가 된 영국의 작가 롤링은 기자들이 어디서 영감을 얻었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에 아이디어를 확 집어넣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디어가 전개되는 걸 선명하게 볼 수 있었죠. 나는 보았던 걸 적어놓은 것뿐입니다. 러시아의 작곡가 차이콥스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갑작스럽고 돌발적으로 떠오른다. 그 아이디어는 놀라운 힘으로 땅을 가르고 솟아올라 가지와 잎을 내밀며 꽃을 활짝 피운다. 그것들을 생생하게 보았다는 말이다. 아버지를 따라 유럽 연주 여행을 다니던 14살의 모차르트는 이탈리아의 시스티나 성당에서 알레그리의 유명한 성가곡 미제레레를 단 한 번 듣고는 숙소로 돌아가 그대로 옮겨 적었다. 당시 교황은 이 아름다운 악보가 외부에 흘러나가는 걸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었다. 만일 옮겨 적었다가 들키면 파문하겠다는 포고령까지 내렸다. 1년에 딱 1주간만 연주하고는 악보를 금고에 넣고 잠가두었다. 그런데 모차르트는 기억만으로 교황청의 금기를 깨버렸다. 물리학자 라즐로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모차르트와 같은 천재 음악가들에게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은 기발한 영감과 아이디어로 가득한 곳을 알고 있다. 그곳에서 그런 악보들을 끊임없이 본다. 그러니 쉽게 기억할 수밖에 없다. UCLA 연구진이 천재들의 두뇌를 촬영해 보니 그들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두뇌 에너지가 뚝 떨어졌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애써 생각할 때마다 두뇌 에너지가 급증했다. 천재들은 두뇌를 열어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지능은 내 머릿속에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니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두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주의 모든 가능성을 바라볼 때 저절로 흘러 들어온다. 난 그런 거 안 믿어 하고 가능성을 닫아버리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지능도 닫혀버린다. 지능은 시야를 넓혀 바라보기만 하면 저절로 높아지는 요술방망이 같은 것이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비결도 바로 이거다. 아이디어는 내 머릿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기존의 생각들을 벗어나기 힘들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그 생각이 그 생각이다. 비슷한 생각이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골치만 지끈지끈 아파와 쥐가 날 지경이다. 반면 생각을 돌려 아이디어는 우주에서 떨어진다라고 본다면 우주에 무수하게 떠다니는 온갖 새롭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모두 내 선택의 대상이다. 나는 그저 머리를 활짝 열어놓고 사냥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덥석 낚아채면 그만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있어도 골치가 지끈지끈하거나 머리에 쥐가 나는 경우는 없다. 비좁은 두뇌 속이 아닌 무한한 우주를 사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생각에 점점 깊이 빠져든다. 식사도 잊고 잠도 잊은 채 생각에 잠긴다. 천재들이 한 가지 문제에 몇 달 혹은 몇 년씩 몰입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나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다. 그저 문제를 오래 생각할 따름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부정적 감정의 자연 수명은 90초. 정신의학자인 카바트진 박사는 부정적인 감정이 소용돌이칠 때
조용히 주시하노라면 우리 두뇌가 만들어내는 그 소용돌이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내 생존을 위해 생겨나는 것인 만큼 그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테일러 박사 역시 조용히 주시하는 것만으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90초 내에 식어버린다고 말했다.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의 자연적 수명은 90초이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데 90초가 지나면 저절로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화는 뿌리 없는 나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다고 한다.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꺼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분노가 90초 이상 지속되는 건 우리 스스로 화에 기름을 붓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가 내 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해보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정말 이해 못할 놈이네. 이렇게 스스로 기름을 부으면 화는 90초가 넘어도 계속된다. 테일러 박사는 어느 날 음악에 도취돼 과속으로 차를 몰고 가다 딱지를 떼이게 됐다. 몹시 기분이 상했다. 음악에 빠져 잠시 과속을 했기로써니 벌금을 $100나 물리다니 정말 못된 경찰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화가 더욱 불길처럼 치솟아 몹시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곧 자신이 화에 파묻혀 있음을 깨닫고는 머릿속의 어린아이를 남처럼 조용히 바라보며 달래보았다. 나를 생각해줘서 고맙구나. 그런데 90초가 지났거든. 위험한 상황은 아니란다. 그런데도 여전히 화를 낼 필요가 있니? 조용히 물러가렴. 이렇게 달래자 화는 곧 가라앉았다. 비좁은 나로부터의 탈출. 한 청년이 깊은 계곡에서 등반을 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계곡 수십 미터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때 바위덩어리가 굴러내려와 오른손에 떨어진 것이었다. 피범벅이 된 손을 빼내려 몇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바위에 짓눌린 손을 빼낼 재간이 없었다. 외질대로 외진 계곡 아래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닿을 리도 만무했다. 꼼짝없이 이렇게 죽게 되겠구나. 거센 죽음의 공포가 밀려왔다. 먹을 거라곤 작은 빵 조각 2개와 1리터의 물이 다였다. 그것도 닷새가 지나자 완전히 바닥나 버렸다. 닷새 동안 그는 손을 빼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작은 휴대용 칼이 다 닳도록 바위 밑을 쪼아보기도 하고 죽을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보기도 했다. 손을 빼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죽게 될 판이었다. 바위는 꿈쩍도 안 해. 이게 내 운명이야. 그는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계곡 모래벽에 무뎌진 칼로 자신의 생년월일과 죽는 날짜를 새겨 넣었다. 그러고는 가족에게 남길 유언을 비디오 카메라에 담았다. 그런데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엔 죽음의 공포에 떨었는데 모든 걸 체념하니 이상하게도 평화가 찾아왔어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으니 육신에 대한 모든 집착이 떨어져 나갔다. 자신을 텅 비우자 그제야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남을 바라보듯 조용히 시야에 들어왔다.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자신은 누구인가? 제 육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 그게 바로 제 영혼이었습니다. 한쪽 팔이 사라진다고 해서 영혼도 줄어드는가? 영혼, 즉 진정한 나는 육신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었다. 팔은 나라고 바라보니 팔이 바위에 깔려 꼼짝 못하자
나도 꼼짝 못했다. 그러나 이제 팔은 영혼을 담는 그릇의 한 작은 파편에 불과했다. 푸른 하늘, 푸른 숲,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자유로이 살아갈 기쁨에 비하면 팔 하나쯤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사는 제 미래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3살배기 아들을 한 팔로 껴안은 장면도 현실처럼 눈앞에 펼쳐졌지요. 나는 팔 이상의 존재라고 자신을 바라보자 팔을 잘라낼 용기가 샘솟아 올랐다. 그는 일단 등반 로프로 바위에 짓눌린 팔을 단단히 묶어 지혈시켰다. 그러고는 무뎌질 대로 무뎌진 칼로 지혈된 부위 아래 손목을 자르기 시작했다. 이미 시퍼렇게 변한 터라 그리 아프진 않았다. 손목을 잘라내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 저는 제 손목을 잘라내는 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모든 기쁨과 행복의 순간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고 손목만 잘라내면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통증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그는 바위를 벗어나 몇 시간 동안 걸어가다가 구조 헬리콥터가 날아오는 걸 보았다. 미국에 사는 롤스턴 씨의 실화이다. 얼마 전 나는 아침에 출근해 해외 뉴스를 모니터하다가 그가 MBC TV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다. 앵커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그때 상황을 되돌려 놓고 싶지는 않은가요? 그런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 상황이라면 나는 똑같이 할 겁니다. 손을 잃는 것까지도요? 물론이죠. 그건 진심이었다.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육신 속에 든 게 바로 나라는 착각 속에 일생을 살아갔을 터였다. 하지만 사고를 계기로 나는 육신 이상의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결과 인생이 놀랍도록 행복해졌고 사고의 폭도 경이롭도록 넓어졌다.